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책임 맡고 있는 김성권 의원입니다. 이번 뉴욕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선거 참여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재외동포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보다 많은 우리 유권자들이 좀 등록을 해주시고 또 높은 투표율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저희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설명을 하고 또 저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또 소개도 하면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저희들의 그 기대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또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세요. 대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굿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선대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달려오는 게 아니라 대선 참여운동 뉴욕 본부라는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공부가 계속 촉촉하게 하늘에서 내려준 그 시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대단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우리들이 약속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대선에 보다 많은 분들이 뉴욕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들의 권익을 찾는 일에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일에 함께 하자 하는 약속을 하는 자리가 그게 바로 발대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2000년도에 해외 연청 만들면서부터 제가 정치활동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한인회담 하는 동안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정당하고 좀 멀리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간을 빼고는 계속해서 정치활동에 직관적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대부분의 그 동포들이 저를 보고 정치바람이 들었다고 아주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저를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줄 서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분들이 아직도 정치바람이 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2000년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이런 데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참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들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는 일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때가 왜 정치바람이냐. 우리 정치 참여가 제가 그 이메일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못된 그릇된 정치 행태를 보고 그게 정치라고 제장을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단호히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고 바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참정권이고 그걸 우리 유권자들의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함께 하자는데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때 박수는 그렇지만경 비난하는 사람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대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홍보 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건방질 정도로 제 목소리를 강하게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 동지들께서 함께 해줄 것을 굳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발대식을 통해서 아까 기자간담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 한 분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몇 배 정도로 투표율을 높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 대표님이나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 건방지게도 5배 정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5배? 야, 이 경우는 그거밖에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나중에 결과를 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동지들이 되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믿습니다. 모쪼록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발대식이 우리들의 약속을 더욱더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통솔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이 팀은 제10 지난 7월 22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제외 국민 등록이 시작된 이후로 미주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18대 대통령 선거 참여운동 본부 발대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경로, 강준하, 이경하 공동 본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4일 총선 때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제가 19대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이 됐고 벌써 이제 4선 의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였는데 또 공천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민주당에서 저를 공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재외동포 선거를 위해서 대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을 해서 공천을 준다고 이렇게 제가 나중에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선되게 된 가장 1등 공신은 여기 해외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그 보도를 보셔서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그 총 제외 국민 223만 명 중에 12만 3,57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의 한 5.5%가 등록을 했고 또 그 중에서 실제 투표를 하신 분은 56,456명 약 2.5%가 투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초기에 등록률이 저조해서 과연 10만 명을 넘길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해서 12만 명이 등록을 했죠. 이걸 두고 국내에서는
아니, 그렇게 재동포 참정권 달라고 얘기하더니 이것밖에 등록을 안 하느냐. 1인당 투표에 드는 비용을 따지면 대한민국 국내에서 드는 비용보다 몇십 배 많이 듭니다. 과연 이런 투표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포들한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재외동포 이 투표 등록하기 어렵게 만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지 여러분한테 책임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좀 신중한 측면도 있었고 또 각 당에 여러 가지 또 우리 당에 과연 유리하는 건가 불리하는 건가 이런 좀 당리 당략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편 등록이라든지 인터넷 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오직 공관에 가서야만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감수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도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만 명이 투표해서 5만 6천 명이 투표했으면 한 46%가 투표를 한 건데 국내에서도 그 19대 총선 투표율이 한 5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날 휴일이죠. 그리고 뭐 며칠 전부터 전부 그냥 그 국내 TV 방송을 통해서 오늘 투표를 하니까 투표하라고 방송하죠. 뭐 곳곳에 현수막 붙어 있지, 포스터 붙어 있지. 투표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투표소가 집에서 걸어서 뭐 다 몇 분 거리에 투표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휴일도 아니죠. 누가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또 투표소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한 분 중에 절반수 이상이 투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투표입니다. 네. 이걸 사실 국내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총선의 재국민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 투표의 등록 및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저희 당이나 이 투표 참여를 좀 쉽게 하는 그런 개정안을 이번에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 등록 내지는 인터넷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발의를 해서도 이것이 통과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발의해서 뭐 소위에서 심의해야 되고 상임위 통과해야 되고 또 본회의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미 지난 7월 22일 날 18대 대통령 선거 등록이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법이 이미 시행이 돼버리면은 그 시행 과정 중에서는 새 법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법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다음 선거부터나 적용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전망을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현행법대로 가게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에 다시 한번 등록을 해주시고 또 투표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일 총선 그 재국민 투표 결과를 보고 저희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대체로 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좀 참패를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뭐 미국, 일본 이렇게 중국 따로 분리하진 않았습니다만 지역구 투표, 그러니까 지역구에 투표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체로 이제 영주권자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위 단기 체류자라고 그러죠. 유학생들이나 상사원들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지역구 투표를 했는데 새누리당, 다시 말해서 옛날에 한나라당이 34.8%, 그리고 민주당이 51.1%, 진보당이 5.8%. 심지어 강남에서도 대한민국의 강남 그리고 부산, 경남 이런 데는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재국민 선거에서. 굉장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네.
새누리당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지금 지지 국민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가 보고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저희가 좀 졌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이제 당을 보고만 찍죠. 아마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여기 그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당만 보고 찍습니다. 사람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새누리당이 40.4%, 민주당이 35.2%, 진보당이 14.5%. 의외로 진보당 표가 많다고. 그래서 어쨌든 비례대표는 새누리당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 가지신 분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셔서 새누리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합하면은 49% 거의 50%로 역시 새누리당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야당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152석, 저희가 128석. 사실 저희가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제1당을 할 거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근데 어쨌든 막판에 저희들이 좀 잘못해서 저희가 1당을 하지 못하고 2당이 됐습니다. 근데 의석은 2당입니다만 투표 총수를 놓고 보면은 범여권,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하고 보수적인 그 자유선진당 합한표하고 그 다음에 저희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합한표를 놓고 보면 저희가 몇 프로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로는 이게 대한민국이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사표가 많은 거예요. 저희 민주당이나 진보당 사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은 많아도 전체 그 투표수에 있어서는 저희 야권 쪽이 좀 더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당이 되지 못해서 총선에서 졌다 이렇게 신문에서 보고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총투표로 봐서는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총선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이어지면 다시 말해서 여권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야권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은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꽤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야권이 단일 후보만 되면은 박근혜 대표를 상당히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누구로 어떻게 단일화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사실 오늘 한명숙 총리가 이번에 좀 저하고 같이 오시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계획을 다 세웠다가 지금 막판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에 뭘 좀 받았다 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는 그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한명숙 대표가 오시지 못하고 그냥 저만 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만 미국에 있다가 그 표결 때문에 다시 또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LA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박지원 대표의 결백을 믿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지금 조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대표께서 지난번에 뉴욕에도 잠깐 들으셔서 아마 여기 계신 몇 분들은 같이 인사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명숙 대표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19대 총선에 저희가 반드시 입당을 해야 되는데 대표가 잘 하지 못해서 입당을 놓치고 말았다. 사과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저희가 좀 더 잘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낳겠다라는 그런 사과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5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지금 5명의 후보가 경선을 시작을 했고 8월 20일 날 최종 승자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뭐 박근혜 대표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 8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지금 내일 모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해갖고 30일 날이면은 이제 8명 후보에서 3명을 떨어뜨리고 5명 후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제일 지금 앞서 있는 분이
문재인 후보가 제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뭐 이런 순이고, 그 밖에 이제 박근영 전남지사,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 또 조경태 또 부산의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김영환 전 우리 과학기술 장관 이런 분까지 모두 지금 8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되든지 후보가 되면 박근혜 대표하고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표는. 이길수 후보는 박근혜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그 야권의 단일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 안철수라는 사람입니다. 안철수. 이게 지금 한국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단적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 제1야당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지가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안철수라는 사람이 과연 똑똑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기존 정당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기존 정당 새누리당도 믿고 민주당도 믿고 다 귀찮다. 뭔가 좀 새로운 사람 없을까? 정치인 때가 안 묻는 사람 없을까? 그런 기대가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새누리당하고는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나 민주당하고는 같이 할 의사가 있다는 걸 표시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민주당에서 뽑힌 후보하고 안철수라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게 될 겁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철수 쪽에서는 안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당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철수보다 인기가 떨어지지만 막상 둘이 붙여놓으면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를 이긴 민주당 후보가 마지막으로 박근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희망과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아니라고 그러네요. 길지 아닐지를 한번 여러분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내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제외 동포들도 대통령 선거 때는 등록률이 지난 총선보다는 한 2~3배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배. 이미 지금 7월 20일부터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요. 같은 기간에 지난 총선 때보다는 한 지금 2배 정도 높은 등록을 하고 있다는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승자하고 패자하고 표 차이가 한 20~30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재외국민들이 지금 12만 명이 등록을 했고 한 3배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재외국민의 투표 수도 대통령 선거에 당락을 가르는데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등록을 해주시고 또 투표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 당의 그 정책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홍보물들을 여러분들 나눠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홍보물을 잘 보시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성장보다는 좀 분배를 중요시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내지는 우리 서민들을 중시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747 공약을 했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7%로 올리겠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금 3%도 기대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때 압도적으로 밀어드렸는데 아마 그것은 경제를 그래도 좀
다른 어떤 후보보다는 잘 살리겠지 하는 기대에서 했는데 사실 지금 경제도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실업률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비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가 오히려 성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치게 성장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은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이 라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잘 살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렵고 그래서 중산층이 폭이 자꾸 줄어들고 그 중산층이 지금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거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노인들이 자신들의 그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또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바람이 나서 이혼한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삶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혼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출산율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지금 1등인가 2등인가 한 가정당 자식을 지금 1.12명 이렇게 낳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여기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가정에 대체로 5명, 6명씩만 이렇게 낳죠. 지금은 1명에서 조금 더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은 둘 낳는 가족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1명이에요. 안 낳거나. 이거는 그만큼 살기가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수출이라든지 또 교육 규모라든지 이건 지금 세계 10위입니다만 국민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팍팍해졌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사실 저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민주당이 좀 일당이 될 수 있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희가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앞으로 좋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번 선거 때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겠다 하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그 가장 큰 실정은 솔직히 남북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상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교류가 많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지금 남북 교류가 완전히 스톱이 되었고 저희가 물론 새누리당도 뭐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그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에 오시면은 영주권자든 또 시민권자든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거소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거소증을 받으면 거의 이중 국적에 해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똑같은 비슷한 그 대우를 받는단 말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 재외동포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세계 한인의 날도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재외국민보호법이라든지 재외국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 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저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발의했거나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2세들의 한글 교육 내지는 우리 한국 교육, 한국 문화 교육 이걸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면에 있어서 저도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일 외교 통상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외교부, 교육부 등을 통해서
해외 한글 학교와 우리 또 한민족 문화교육 이쪽에 가장 좀 치중을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또 정책도 세우고 또 법안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누리당과 또 우리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 특히 재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과연 누가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잘 판단하셔갖고 이번 18대 국회에 좋은 지도자들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 좀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4선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제가 지역구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여러분 여수 세계박람회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여수 세계박람회 거의 없으시네. 우리 이경란 회장님 뭐 하셨어요? 좀 홍보 좀 하셨어요. 제 지역구가 전남 여수입니다. 지금 여수 세계박람회가 8월 12일 날 끝나는데 안 갔다 오신 분은 빨리 저 비행기 표 끊어서 갔다 오세요. 중국 상하이 박람회보다 훨씬 더 내용 잘 해놨습니다. 이제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서도 또 일부 프로그램들 제가 돌리긴 합니다만 사실 이번에 재동포들 좀 많이 다녀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좀 살기가 팍팍하신지 생각보다 좀 많이 다녀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앞으로 이제 제가 얼마나 정치를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을 우리 민족 통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물론 지금 분단이 워낙 오래돼서 저희 젊은 세대들은 야구 통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요 물론 지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바로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대한민국의 주가가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해외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반드시 안정된 평화가 와야 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돼야지만 대한민국이 더 크게 더 영속적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지 이 분단의 문제를 계속 안고 가고는 우리가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통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벌써 분단된 지 우리가 60년이 지났죠. 미국은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중국만 해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족하고 최근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하고 이렇게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하고 또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하고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죠. 근데 미국은 그 뒤에 이렇게 이민 오시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뭐 북쪽 지지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북한을 지지 내지는 북한과 관계된 나라에 사시는 동포들하고 또 우리 또 남한을 지지하는 내지는 또 남한과 더 밀접한 관계를 사는 나라 동포들하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분단 이전에 살았던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통일 문제가 좀 매듭이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쉽게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여러분들 나가실 때도 제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로버트 킴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1996년이니까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제 친형님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분단의 문제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남한 정부가 같은 동포인데 이게 둘로 갈라져 놓고 이게 서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남한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북한의 정보를 우리가 의존할 때가 미국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로버트 킴이라는 분이 여기 미국 정보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 장교한테 대한민국에 필요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이 문제가 돼갖고 이제 그 로버트 킴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재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 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재동포들이 앞으로 주제국에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인지 모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분단의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때부터 사실 제가 이 문제에 이제 깊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사시면서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되셔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여기서 사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는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문화적인 운명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번영 이것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따라서 이 통일의 문제도 여러분들 좀 함께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지막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올림픽 이제 뭐 시작이 돼갖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만 아마 이 올림픽도 남북한이 합해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겁니다. 우리가 분단이 되다 보니까 물론 북한보다 낫겠지만 북한보다 성적이 좋다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 하나의 단일팀이 됐으면 더 좋은 성적을 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는 마음도 함께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여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18대 대통령 선거 운동 참여 발대식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외국민 정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얘기들이 다 식사 후에 여러분들과 또 간담회를 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 축사가 너무 길어졌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